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희입니다. 21세기의 정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공론의 장이죠.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여기 정치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정치를 택하게 됐다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0월 8일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네, 광주 북구갑의 조호섭입니다. 최근 상대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당해 보수 비용의 몇 배를 원도급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혹여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있다면 LH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네. 저희들 그 하도급 관련해서 또 전담 변호사도 두고 있고 불공정 그렇죠. 하도급 센터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LH에서 시공 중인 상위 20개 공사의 지체 상급률 및 하자 보수 보증금률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LH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20개 원도급자가 389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체 상급률이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지체 상급률이 같거나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높은 계약이 57.6%인 224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한 원청업체, 도급업체가 하도급에게 이런 부당한 걸 한 거는 저희들이 좀 시정 조치하도록 좀 예,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예, 예. 아까 처음 질문에 LH에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기록에 남겼다가 다음에 예. 입찰할 때 좀 감점 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즉 지체 상급률, 하자보수 보증률, 부당특약,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하여튼 예. 그 상생 그 협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여튼 다시 한번 꼼꼼히 대통령께서 챙겨서 강조하신 생각하도록 공정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예, 예. 반드시 해주시고요. (1967년) 담양의 한 시골 마을. 임실댁 9남매 중 5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오섭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전남대학교 86학번. 봄날의 교정에서 신입생 조오섭이 마주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80년 5월 광주의 비극. 그날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20살 청년 조오섭은 이후 30여 년 동안 한 번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지역과 국회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기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 조호섭 국회의원님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본 저희 조호섭 의원님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덕에 저희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조호섭 의원님의 장점을 뽑으면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또 겸손하고 누구보다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원님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다가가기 힘들거나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저희 의원님은 그런 부분 없이 서슴없이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치로 희망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조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조우섭 의원을 만나뵙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앞에서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바쁘시죠? 그런데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먼저 감사드리고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요즘에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제일 바쁜 시간에 시간을 또 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의원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짬을 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별로 반갑지 않는 목소리십니다. 네, 의원님 먼저 소독부터 하고 네.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으셔서 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도 많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섭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오늘 좀 의원님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죠. 이거 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임실댁 막내 오섭이입니다. 임실댁 내 막내이자 또 다섯째 아들. 네. 참 굉장히 정겨운 이름인데요. 다섯 번째 아들이라서 이름이 오섭이면 뭐 일섭, 이섭 이렇게 순서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데코, 그러니까 보통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데코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임실에서 시집 오셨다고 그래서 임실댁이라는 데코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 9남매가 있었습니다. 5남 4녀. 제가 9번째이고 그다음에 아들로서 5번째에서 오섭인데 선거운동 기간에 오섭이라는 이름을 홍보하기가 엄청 좋았어요. 5번째 아들에서 오섭입니다 라고 하면 다 좋아하시고 이름도 기억하기 좋고 그런데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형이 4섭이 3섭이 2섭이냐 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형들은 숫자가 안 들어가고 저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서 어렸을 때는 좀 싫었어요. 이름 자체가. 오섭이라는 이름 자체가 촌스럽잖아요. 얼굴도 촌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좀 싫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9남매 9번째이고 오섭입니다 라고 하면 다 기억하시고 또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이 기억에 쏙쏙 남고 정감이 가는 이름인데 이 막내라면 응당 귀여움을 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귀여움은 그다지 이렇게 받았던 기억들은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늦둥이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과묵하게 항상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그런 기억. 그리고 어머니는 생활력이 엄청 강하셔서 집안 살림을 좀 도맡아 하시고 새마을 지도자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사랑받는 막내가 이제 1986년에 전남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이 신방과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기자가 되어서 좀 이렇게 바른 글, 바른 기사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또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기자가 되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기저기 취재도 하고 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죠. 당시에 좀 기자를 생각하셨다면 시대적 상황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광주의 상황이 좀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광주 사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말로 학살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또 진실규명도 되지 않았고 항상 광주 사태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호칭되고 있었고 정말 광주가 암흑의 도시 그리고 또 억압받는 도시 그런 이미지로 있었죠. 네, 결국은 이제 학생운동에 뛰어드셨고 당시 전남대 학생운동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그런 역사적 소명감들 때문에 학생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운동하는 과정에 뭐 열심히 했죠.
86년도, 87년도에는 화염병도 던지고 뭐 이렇게 전경들과 맞대어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 후배들도 다치고 87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도 있었고 6.25항쟁 때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 직격에 맞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한열 열사하고 저희하고 같은 학년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직격을 여러 번 맞았어요. 허리에도 맞고 다리에도 맞고. 근데 저희는 다행히 뒤통수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맞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해야 될 일들을 쭉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온 과정에 이제 4학년 때는 총학생회라고 있습니다. 학생회 간부가 되어서 총무부장을 했죠. 총무부장 역할이라고 하는 게 뒷바라지하는 역할.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뒷바라지 하면서 다른 우리 학생들, 학생회 간부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너무 가슴 아픈 역사고 너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이때 학내 동아리를 또 설립을 하셨어요. 민족문제연구소를 네. 설립을 하셔서 제적을 당하셨는데 이 제적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또 뛰어들게 되신 거죠.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제적을 당했는데 계속 학교에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도중에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노동 현실에 그때 당시만 해도 노조들이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좀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학생운동을 시작할 때는 5월의 진실,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생운동이 하게 됐는데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삶들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미래의 내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을 다시는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즉 정의롭고 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한 삶 속에서 학생운동을 계속 이어갔고 노동운동도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고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예.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또 골라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2년 끝까지 간다입니다. 예. 당시 학생 운동 때도 그렇고 노동 운동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분들과 또 여전히 좀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년, 7년, 8년 그때는 화염병을 던지고 뭐 이제 체류탄 직격을 맞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생과 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어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사람은 임종석 실장, 저는 의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임종석 전대협 의장의 인연이 있는데요. 그 임종석 의장은 89년도에 전대협 의장을 했습니다. 임수경 씨를 평양에 보내고 나서 수배를 당하게 됐죠. 수배를 당해서 89년도에 임길동이라는, 홍길동이가 동해번쩍 세번쩍 하듯이 임길동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는데 잡히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것에 제가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부장 역할을 했잖아요. 임종석 의장이 수배당해서 광주를 왔는데 광주 와서 2달간 제가 숨겨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있어서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한국을 위해서 오. 존경하는 광주 시민 똑같네.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조섭의 친구 임종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하실 때 네네. 도와주신 거군요. 네네. 20년 넘는 4월 절친한 총선 친구입니다. 때 서울에서 제 내려와가지고 친구 또 조섭이라기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임종석 의장. 임종석이 다른 분들은 이제 임종석 조섭.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 북구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조섭을 일꾼으로 든든하셨겠어요. 이 말씀 중에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임종석의 친구 조호섭이 아니라 조호섭의 친구 임종석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좀 인상이 깊어요. 좀 두 분의 인연이 깊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달간 숨겨주면서 통내 박사회와 임종석의 유일한 선은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임종석 의장이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들과 만남을 하는데 보통 기자들 만나면 그 기자 한 명하고 만남을 갔거든요. 근데 새벽 6시 정도에 보통 만나요. 그래서 제가 임종석 실장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기자 나오고. 그런데 전대협의 홍보 담당했던 기자 인터뷰를 하려면 뭐 일단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전에 준비 자료를 담당을 했던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왜? 그래서 임종석 의장도 좀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랬는데 임종석 의장이 잘하더라고요. 그냥 준비 무사하게, 없이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기자분과 인터뷰하고 또 여장을 하고 이렇게 몰 학교를 빠져나갔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적 후에 노동 현장에 취업을 또 하셨어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싶다라는 이유에서 취업을 하셨는데 어떤 곳에서 좀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용접을 배워야 되고 뭐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농사는 지어봤지만 그래서 일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철공소에서 한 1년간 생활하면서 용접을 배웠고요. 그다음 밀링과 선반을 했고 결국에 가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주물공장까지 갔어요. 기아자동차의 하남공단에 있는 주물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12시간 막교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그 주물공장에서만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 퇴근, 또 밤 8시 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 그렇게 12시간 막교대를 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노동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운동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친해지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아침 8시에 퇴근해서 술집을 찾아서 술 마시러 가는. 그런데 제가 원했던 노동조합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아들 때문에 나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애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택시비도 없고 물론 차도 없었고 그리고 병원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에 대한 회의감도 좀 들었고 그런다 해서 후회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노동운동을 접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이 결혼 얘기를 앞에 살짝 해주셨지만 이 시기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 뭐 동지도 만났지만 가장 중요한 분을 이때 또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 또 만나신 건가요? 89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제가 총무부장을 했는데 제 아내는 홍보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해 커플이요. 예, CC셨군요. CC 캠퍼스 네. 커플인데 홍보부장을 했는데 엄청 듬직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강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우리 사귀자라고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한 4개월 정도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그 친구가 그래 다른 친구들한테 저를 물어봤는가 봐요. 야, 조호섭이가 나를 사귀자는데 조호섭이가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잘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조호섭이 괜찮다라고 그랬대요. 좀 부끄럽네요. 성실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허락하게 됐고 둘이 사귀게 됐죠. 지금은 또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친구가 학생운동 하면서 저하고 같이 수배를 당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노태우 퇴진 투쟁본부 부본부장이라는 이렇게 직위를 맡으면서 이렇게 삭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위도 이렇게 주동을 하고 그래서 수배를 당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 임종석이든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저는 내부 수배라고 있어요. 그걸 좀 당했고 공개 수배가 아니고 그래서 둘이 수배 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의 꿈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동운동 한다고 하고 있고 뭐 그 친구는 애 낳아서 키우고 그다음에 그냥 살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돈벌이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 꿈을 못 이루고 있다가 이게 지금 한 15년 전? 40 넘어서 자기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고 나서 동화 작가로 지금 등단해서 동화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동화 작가 너무 멋진데요. 의원님의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서 또 다음 키워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시죠. 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번 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풀뿌리는 쓰다. 정치에 좀 어떻게 입문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과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노동운동 하다가 아이 때문에 그걸 접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하면서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냥 일상적 삶들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정치 한번 같이 해보자.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됐죠. 제 성격과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내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 그랬는데 또 찾아오셔서 한번 더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2010년도에 광주 시의원으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2010년에 시의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8년 동안 지역 의정 네. 활동을 해오셨어요. 직접 좀 활동을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광주 시의원을 활동을 해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실은 제 성격과도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라든가 노동운동이라든가 학생운동을 할 때는 그냥 외치기만 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치는 것 말고 직접 제도를 개선해서 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시의원은 입법권이 있거든요. 즉 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할 권한이 있는데 그 조례에는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예산 부분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곳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너무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한계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시의원으로 8년간 일하셨던 그 경험이 지금 좀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광주광역시의원을 8년간 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은 같거든요.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즉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것. 국회도 마찬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다른 동료 의원이 그 말씀하셔서 좀 뿌듯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역시 시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괜찮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인 게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과거의 경험, 시의원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이 시에 올라오면 더 낫겠다라는 것을 저를 보면서 느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정말 뿌듯하셨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뭘까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딸바보로 또 유명하세요. 따님과도 좀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딸내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따님이 좀 아빠한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많이 하나요? 뭐 용돈 주라. 그리고 네. 아빠 어디냐 전화하면 어디냐를 물어보고. 의원님께서 이제 자녀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이렇게 있으신데 따님을 또 공개 입양하신 걸로 또 이제 화제가 됐어요. 네. 그 딸이 99년생인데 제가 딸을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5월 우연히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관련되어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회에 내가 어떤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수잔브링크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TV에서 봤어요. 그걸 보고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해서 입양을 해서 그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죠. 밟은 과정에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딸아이를 5월달인가 처음 봤는데 정말 이렇게 좀 마음 예,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사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 공개 입양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었을 그렇죠. 텐데 뭐 이제 어떤 큰 계기가 있으셨던 걸까요?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그러더라고요. 비밀 입양과 공개 입양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 입양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비밀 입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밝혀졌을 때 아이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공개 입양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없는 것이고 항상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에 대한 장점들을 말씀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공개 입양을 선택을 했고 스스럼없이 너는 입양된 아이다. 너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는 따로 있고 하지만 우리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딸아이도 지금 뭐 자기가 입양된 줄 알고요. 그리고
무덤덤하게 네. 그냥 그렇게 좀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예, 받아들이셨군요. 예, 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입양 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어요. 입양 활성화에 좀 큰 걸림돌이 아무래도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시의원 시절에 광주시 조례에 관련돼서 입양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 실은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있는 입양 특례법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것이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 즉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야 돼요. 미혼모가 대부분이잖아요. 미혼모의 호적이 들어가야 되고, 미혼모 호적이 들어가고 나서 입양기관에 맡겨지고 그 뒤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입양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힘들게 되어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입양한 부분들이 비밀 입양들도 선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비밀 입양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다 공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제도적으로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가정에서 자랄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입양 특례법은 반드시 개정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 의원님과 짬을 내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의 일정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맙습니다.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에서 네, 열린 광주광역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화면 보실까요? 전세버스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죠? 이 문제. 네네. 예.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생계가 지금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까지 압류당하는 그런 고사유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뻔히 다 보고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을 대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 조사를 좀 하고서 그걸 바탕으로 내년 초에 개선안을 좀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건 전세버스 월평균 수입 지출 현황인데 전주시에서 할부금 2번 연체했다고 차를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전세버스 지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한이 엄청 네네.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잘 알고 폭발 있습니다. 직전에 예, 있으신 예. 걸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 문제를 내년까지는 네네. 발표하신다고요? 네, 네. 내년까지 좋은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1935년 미국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 말이 처음 시작될 때는 소수 중앙 엘리트들의 권력을 타파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자는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되었죠. 의미는 조금 달라도 지역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의 의견이 정치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던 국회의원 조호석.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부터는 의원님의 네. 의정 활동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의 초선 의원분들이 이념적 이슈와 관련 있는 1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1호 법안으로는 이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국가장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법이 국가장법인데요. 80년 5월에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내란죄의 죄를 받았던, 실형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국가장을 치러줘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러니하잖아요. 국민들을, 군인을 시켜서 사망하게 만들고 권자를 대통령의 권자에 앉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란죄 등 그런 죄를 받았던 분들은 국가장,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장에서 제외를 하자. 그래서 일명 전두환 국가장 폐지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상임위에서 좀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1년 동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를 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라든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만이라도 세종시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정적 낭비가 많아요. 국회가 서울에 있고 공무원들은 세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들의 공무원들은 전부 국회로 와요.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 허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행정적 낭비고 이건 국가적 낭비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임기 내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이 골고루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원님의 지역구 핵심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지역구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죠. 광주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무등산, 하나는 5.18.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 광주 북구 갑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곳에 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좀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광주역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광주시에서 광주역에 KTX가 미진입하는 것을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주역에 KTX가 2015년도부터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광주역이지 실제로 역 기능이 거의 상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상권들이 전부 이렇게 침체되는 과정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임기 때는 반드시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겠다,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역 지상에 뭐 혁신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역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의 균형 발전, 즉 도심 공동화라든가 도시 재생을 위해서라도 광주역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된다. 그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역민들의 인터뷰를 직접 받아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자.
저는 모릉동에 사는 박준호 주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광주 순환도를 통해 출퇴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해 더욱더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동광주 순환도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말들은 계속 있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지역 주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또 아시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교통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제 지역구가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로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는 곳이고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 저희 소관 부처이고요. 그 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 아까 여기 방송에 나온 것처럼 10년 전부터 그 확장 공사를 계속 하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하나도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중에는 반드시 확장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커다랗게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하나는 방금 방송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광주 IC의 진입로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 공사를 6차선, 왕복 6차선으로 하고 진입 도로를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2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을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용봉 IC라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공간인데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진입하는 램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봉 IC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고속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소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음벽과 방음 터널 그리고 아스팔트를 저소음 아스팔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시행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임기 중에는 그 확정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마을 사는 이현옥입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우리 북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석곡동 너무 소외된 거 아시죠? 이제 추워지는데 난방비가 걱정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도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의원님만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조호섭 의원님 화이팅! 이 석곡동이라는 동네가 망월동도 석곡동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운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운정동은 광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당하셨던 동인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참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러셨던 우리 석곡동 주민들이신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이렇게 선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거기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법적 문제가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광주시하고 하려고 했던 업체하고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했다가 지금 재판이 끝났거든요. 대법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나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정도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해양도시가스 사장님도 임원들도 제가 뵙고요. 광주시 직원들도 만나서 이 관련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의원님께서 제21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좀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면 또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 현안 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광주역 문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심방직과 전남방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방직공장으로 있었던 공간인데 지금은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도심 공동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각화 농산물 시장이라고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 사업들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광주 IC 뭐 이렇게 확포장 하는 거, 용봉 IC 만드는 것, 그리고 교도소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전한 교도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있고, 또 교도소가 5.18 사적지예요. 그래서 5.18하고 관련되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등은 반드시 이번 4년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걱정은 되지만 추진해 볼까 합니다. 네, 다양한 계획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 더 좀 자세하게 의원님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백투 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을 저희가 좀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근데 가방이 별로. 네, 의원님께서 오늘 가방 제가 들고 오신 가방이죠?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요. 이게 국회 마크거든요. 아, 그러네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당선증하고, 아니 당선증은 따로 줬고 이게 배지하고 이 가방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자랑스럽게 들고 다닙니다. 여기 네, 보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타이 있고요. 넥타이가 또 그리고 치약 칫솔. 치약 칫솔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예, 제 가방을. 메인에는 어떤 것이 책이 있네요. 네. 이게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 아픕니다라는 책인데 이건 동화책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동화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동화 작가인데 네. 5.18과 관련된 동화를 쓴 책이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고. 아내가 한 동화책 지금 한 15권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시는군요. 예. 의원님께서 읽어보신 거 맞으시죠? 네, 읽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또 책인데요. 네. 민통선을 걷다, 통일 걷기. 작년에 네. 이인영 대표, 지금은 이인영 장관이죠. 이인영 장관하고 같이 민통선을 DMZ를 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통일 걷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또 하나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통일의 밑바탕이 밑거름이 좀 돼야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해서 작년에 같이 걸었던 거고, 이 책을 이인영 대표하고 그다음에 제 아내 최유정 씨하고 같이 썼던 책입니다. 네. 최유정 씨도 같이 걸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서류가 또 잔뜩 들어있는데요. 와, 이게 어떤 서류인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내일이 인천국제공항 네. 국정감사인데요. 인천국제공항의 주차 대행 서비스 관련되어서 최초 계약했던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요금이 많이 인상되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분들 좀 행복하시라고 애창곡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못하고요. 네. 다들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나는 노래를 못해요. 차분한 노래도 좋습니다. 차분한 노래. 네. 예. 자, 박수. 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시계 노래입니다. 이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좀 밝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밝은 노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애창곡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흰 도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에게 4년 후 나 조섭은 이런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문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문구 써주실까요? 사람이 좋다, 일도 잘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주실까요? 그래요? 네, 화면으로. 네, 사람이 좋다, 일도 잘한다라고 써주시는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후에 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일도 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도 잘한다. 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정말 써주신 말씀처럼 이런 국회의원으로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회 24시 조호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인터뷰 덕분에 새로운 과정들을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 고맙습니다. 역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함께 외치고 국회 24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만드는 그날까지 조호섭 의원 화이팅! 화이팅!